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30강 마지막 강의 시작할 건데요. 마지막 강의에서는 그 경매 지분 매각 사건에서 명도에 관한 문제, 또 지분 매각 사건에서 지분을 취득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공유자에게 인도 청구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이 우리 지분 매각 사건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흔하게 올라오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아파트의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미 낙찰받았대요. 낙찰 잔금을 지급하고 점유자를 만나보니 점유자는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아파트의 다른 공유자래요. 그러니까 지분이니까 소유권 전체를 취득한 건 아니죠. 그죠? 뭐 그 지분이 얼마나 크든 작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전부가 아닌 그 중에 일부 권리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아파트의 다른 공유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낙찰자는 그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점유자한테 이 주택을 나한테 인도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뭐예요? 소유권이잖아요.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이건데 얘도 소유자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이게 청구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대방 또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경우 인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의문이죠. 그러면 관련 법 규정부터 좀 볼게요. 민법 제26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럼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뭐예요? 부동산의 어떤 현상을 변동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대부분은 팔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담보물로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요 조문에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지분만, 내가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으면 내 지분만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 거 아닌가요? 내 지분만 매매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공유 없이 공유물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공유물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물 전부를 동의 없이 팔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5조 보면은요, 관리 보전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요.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금 이 조문에서 두 개 공유물의 어떤 그 처분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나온 얘기가 처분에 관한 거, 관리에 관한 거, 보존에 관한 거 이렇게 세 개를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이 무엇이고 관리가 무엇이고 보존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일단 처분 행위는요.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매매하는 거, 팔아버리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행위라는 것은요. 목적물의 처분이나 변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목적물을 사용, 수익, 개량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경매, 명도에 있어서 요 관리 행위로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이제 임대하는 행위 있죠.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점유를 하는 거, 사용, 수익하는 행위. 요거는 관리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존 행위가 나옵니다. 목적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죠? 목적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 겁니다.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방해 배제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이 보존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어떤 점유의 권한이 없는 점유자가, 불법 점유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보존 행위에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분이 얼마 이상인 자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 심지어는 0.1%만 갖고 있어도 이 보존 행위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기재를 해봤어요.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 동의 있어야 되고요.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결정하고요. 대표적으로 점유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은 지분에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불법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하는 거에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낙찰받았습니다. 이 본인이라는 거 낙찰자입니다. 나요.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분을 전부를 낙찰받았으면 물론 당연히 인도 청구가 가능하죠. 당연합니다만 본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낙찰받은 지분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2분의 1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분하고 상관없이 보존 행위는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는 보존 권한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초과니까 과반수, 우리가 과반수라는 거를 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를 넘는 수를 과반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반수고요. 과반수는 2분의 1을 넘어가는 겁니다. 2분의 1은 반수예요. 과반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반수 이상 이런 표현은 많이 쓰는데 그거는 국어학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2분의 1 초과, 다시 말해서 과반수를 취득했다고 한다면 관리행위까지 가능하죠. 그죠? 관리행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반대편 나머지 공유자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겠죠. 부동산 공유라는 건 꼭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세 사람, 10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취득한 게 과반수라면 반을 넘어간다면 나머지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그 사람들의 지분을 다 합쳐봐야 반이 안 되겠죠. 그죠? 다 합쳐봐야 1이 돼야 되는 게 지분이니까. 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내가 과반수를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2분의 1도 반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존 행위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보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관리는 과반수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관리 권한이 없죠. 상대방의 능력과 내 능력을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싸움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는 보존 권한으로서 얘 보고 나가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상대방도 보존 권한이 있으니까 나한테 나가 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뭣도 있어요? 관리 권한까지 있잖아요. 관리 권한은 점유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점유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보존 행위로서 이 관리 행위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반 이상의 지분을 내가 낙찰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인도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앉아서 사는 것도 가능하고요. 내 마음대로 임대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에 나머지 공유자가 나와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법이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도장 찍어주면 그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내가 뭐 과반수니까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 10분의 6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10분의 4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과반수니까 내 맘대로 임대를 놨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40%는 줘야 됩니다. 그걸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동산을 어떻게 수익할 것이냐, 누가 점유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지. 거기서 얻은 이제 법률용어로 과실이라고 하죠. 그 과실까지 내가 다 100% 취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굉장히 뭐 교육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습니다. 새로 된 아파트고. 그래서 여기 살면 좋겠다 해서 내가 입주를 한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렇게 내가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전체 임대료 중에 40%에 상당하는 금액은 월세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어찌됐든 여기서는 질문 자체가 지금 인도 청구가 가능하냐의 문제니까 인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 신청하면 집행도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자, 2분의 1보다 적게 취득했어요. 한 40%, 30%밖에 지금 취득을 못한 겁니다. 이랬을 때 또 따져볼게요. 보존 행위는 지분과 무관하다고 그랬으니까 보존 권한이 나한테 있지만요.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한다는데 나는 과반수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존 권한은 나한테 없습니다. 상대방은요. 보존 권한도 있고 관리 권한도 있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보존 권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한테 분명히 보존 권한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100% 니께 아닌데 왜 네가 100% 다 점유해? 나가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 이 나머지 공유자가 관리 권한으로서
나는 과반수를 갖고 있는 공유자고 이 주택에 대한 점유권은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내가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관리의 보존 권한으로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본 그 상황과 밑에서 본 상황은 서로 역전된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나머지 공유자가 그 주택을 인도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인도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위하고 완전히 역전된 관계니까 내 지분이 30%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는 이 공유자한테 전체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받고 가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또 실현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문제입니다. 딱 반수를 취득한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많죠. 실질적으로 지분 매각 사건에서 2분의 1 나오는 매각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2분의 1 나오면요. 보존 권한은 있어요. 지분하고 상관없다고, 비율하고 상관없으니까 보존 권한은 없어요. 근데 반수지 과반수가 아니죠. 2분의 1은. 근데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은요. 지분 비율하고 상관없으니까 보존 권한은 있어요. 그러나 얘도 역시 반이지 과반수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보존 권한에 의해서 인도 청구를 하게 되면 관리 권한이 얘한테 없기 때문에 얘는 집을 비워줘야지 맞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너는 반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네 맘대로 전체를 다 사용해? 그러니까 나가 하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강제집행까지 갔다고 보자고요. 강제집행 가서 딱 부동산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나를 상대로 뭐 들어와요? 인도명령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인도명령이라는 거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약식소송 절차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아니죠.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명도소송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논리죠. 너는 관리 권한이 없으면서 왜 네가 다 써?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도 법리적으로 봤을 땐 인용돼야 되죠. 얘 말이 맞으니까. 얘한테 보존 권한이 있으니까 나한테 관리 권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도 청구하면 넘어갑니다. 그럼 나는 또 소송하죠. 그럼 또는 뭐 계속 핑퐁이 되는 겁니다. 핑퐁.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보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는 그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에 못 미치는 수 또는 반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부동산 입찰에 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요 표 정지 화면 해놓고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제가 요거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여기다 따로 기재한 이유가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좀 사고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요게 지분을 취득했을 때, 낙찰받았을 때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우리 지분 매각 사건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공유물 분할을 통한 수익 실현 이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하나 다루면 좀 복잡할 거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유물 분할을 통한 수익 실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물론 토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 이게 2분의 1씩 A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요. B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의 개념은요. 공동소유, 공유의 개념은요. 이 그림처럼 왼쪽은 A한테 권한이 있고 오른쪽은 B한테 권한이 있고 이 개념은 아닙니다. 이 개념은 아니고 전체 소유권 중에 2분의 1이 그 권한, 2분의 1에 해당하는 권한이 A한테 있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권한이 B한테 있다. 이게 공유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A의 지분만, 2분의 2 지분만 지금 경매되고 있어요. 요거를 낙찰을 받는 겁니다. 낙찰을. 근데 요 주택의 가액이 한 10억. 가액이라기보다는 뭐 12억 정도 되는 주택이라서 전체가 다 매각이 되는 경우에는 낙찰가가 한 10억 정도 될 거다라고 보면은요. 그 절반을 매각하는 사건이니까 기대할 수 있는 낙찰 금액을 5억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을 전부 다 100% 내 소유로 만들었을 때 10억이라는 얘기고요. 그 절반은 이게 뭐 무슨 그 곡식 팔면서 무게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계속 이 A는 낙찰 받고 나서 A 지분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 B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매각하면 10억에 매각될 부동산도 절반인 경우에는 5억이 아니라 4억, 낮게는 3억 정도에까지 낙찰 가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는 여기서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억이라고.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제 낙찰자가 3억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낙찰받은 낙찰자는 B를 상대로 법원에 뭘 청구할 수 있냐면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결론으로 도달해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또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물에 있어서 공유자가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분할의 방법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그 물건을 반 잘라주는, 지분의 비율대로 잘라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다만 그렇게 현물 분할을 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물리적으로 그 현물 분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환가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가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환가라는 건 뭐예요? 그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절차고요. 그죠? 이거를 중개사무소에 내놓는 게 아니라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경매로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공유자가 경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자는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 소송을 받은 판사가 판결을 경매에서 환가에서 지분의 비율로 나누어져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경매가 되겠죠. 그죠? 전체가 다 경매가 되고요. 그렇게 전체가 다 경매가 될 경우에는 10억 정도 낙찰가를 기대할 수 있는 집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게 10억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의 낙찰이 되면 나한테 2분의 1 지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얼마 배당이 돼요? 5억 배당이 될 거 아닙니까? B한테 5억 배당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나는 3억에 사서 5억에 파는 셈이 되죠. 그래서 2억의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공유물 분할을 통한 수익 실현의 전형적인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요즘 경매가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매를 통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좀 특수한 물건을 낙찰받아야 된다. 그래야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리스크가 있는 이런 물건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뭐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를 사서 건물까지 저렴하게 취득하는 거.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지분 경매를 사건에 입찰해서 지분을 낙찰받아서 전체를 다시 매각시키는 이런 절차. 그러면 나는 3억에 샀는데 이게 만약에 6억 이하 5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나한테는 2억 5천밖에 배당이 안 될 거고 5천만 원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뭐 들어가요? 방어 입찰 들어가죠. 얘가 한 7억에 들어갑니다. 7억에.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든 7억보다 높게 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 3억 5천은 나한테 배당이 될 테니까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지분까지 3억 5천에 가져오는 거죠. 그럼 결국엔 난 이 집을 얼마에 산 거예요? 6억 5천에 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누군가가 7억 원 이상으로 입찰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뺏기지만 결국에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한테 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유물 분할을 통한 수익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로 걸리는 게 뭐냐면요. 요 B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 기본소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에 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별도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하면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가장 높은 가격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B한테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의해야 될 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어떤 경우냐 하면 주택이 있고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인데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B 토지, B 지분만 지금 경매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B의 지분만 그 낙찰을 받아서
공유자로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A와 B의 공유 관계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한다면 현물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체 환가 경매가 아니라 딱 잘라서 반반씩 그냥 등기를 새로 내주는 이런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뭐냐 하면요. 부동산상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하나의 소유권이라서 등기부상으로는 하나의 필지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A하고 B하고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서 야, 우리 이제 뭐 초등동창입니다. 이제 우리 늙었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땅 하나 같이 사가지고 요쪽에는 네가 집 짓고 요쪽에는 내가 집 짓고 이래서 우리 앞뒷집에서 사이좋게 살래?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샀고요. 1000평 되는 거를 500평씩 나눠 가졌고요. 근데 필지를 아예 처음 사면서 분할을 했으면은 등기부 등본이 따로따로 있어서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냥 50%한 겁니다. 그럼 원래 공유라는 개념은 어떤 물리적인 범위가 정해지는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물리적인 범위가 정해졌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판례는 이때 요 필지가 한 필지로서 A의 전유이고요. 요 필지가 한 필지로서 B의 전유로 봅니다. 그런데 등기상으로 하나 묶여서 공유로 잡혀 있는 거는 요 필지의 2분의 1을 명의 신탁한 거고 요 필지의 2분의 1을 명의 신탁한 걸로 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공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분을 분할 청구 가능하고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하는 게 맞는데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현물로 잘라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매 전체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이런 결과가 아니라요. 요것만 내가 단독 소유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냐 아니면은 본질적으로 원래 그 개념의 공유 관계냐라는 거는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유자 간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어떻게 합의가 되었느냐. 꼭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상속받은 토지인데요. 뭐 1000평의 토지인데 옛날부터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위에 500평은 형이 그냥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수확되는 작물을 형이 다 가졌고요. 밑에 500평에 대해서는 동생이 다 그렇게 단독으로 농사를 져서 수익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뭐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고 이런 경우에도 구분 소유적 공유로 봅니다.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아닌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정황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꼭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한 경매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서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해서요. 지분 매각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주로 기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서를 갖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기본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런 것들 위주로 강의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첨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아직 덜 갔다라고 한다면 또 동영상 강의의 가장 장점이 그거죠. 몇 번이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반복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